안녕하세요.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서 로켓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켓을 만든 회사의 목표는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인간을 다른 행성에 영구적으로 이주시키는 것입니다. 2002년 한 남자가 자신의 전 재산 중 1억 달러를 꺼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300억 원입니다. 그는 그 돈을 모두 로켓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민간 기업이 로켓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주 발사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니까요. 그 남자가 일론 머스크였고 그 회사가 스페이스X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페이스X가 처음 만든 로켓 팰컨 1은 3번 연속 폭발했습니다. 3번이나요. 머스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번째 발사가 실패했다면 회사는 끝이었다고. 그 4번째 발사는 2008년 9월 성공했습니다. 단 한 번의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살아남았고 그 이후 우주산업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팰컨 9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팰컨 9는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입니다. 그런데 이 로켓에는 다른 로켓과 완전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로켓은 한 번 쓰고 버리는 물건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한 번 타고 나서 그냥 바다에 버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게 기존 로켓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번 발사에 수천억 원짜리 로켓을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깨버렸습니다. 팰컨 9의 1단 로켓, 즉 지구를 박차고 올라가는 아랫부분은 분리된 뒤 다시 지구로 돌아옵니다. 그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엔진을 역방향으로 점화하면서 로켓이 발사대 위에 사뿐히 착지합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영상이 거꾸로 재생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2015년 12월 팰컨 9이 처음 착지에 성공한 그날 밤 발사통제센터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우주산업의 경제학을 바꾸었습니다. 로켓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들까요? 팰컨 9 한 기의 제작 비용은 약 620억 원 수준입니다. 재사용 전에는 이 돈이 한 번 발사하면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로켓 동체를 20번 가까이 재사용하면 한 번 발사의 실질적인 비용은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팰컨 9의 발사 비용은 경쟁사 대비 훨씬 낮습니다. 과거 나사가 사용하던 스페이스 셔틀은 한 번 발사에 약 1조 8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팰컨 9는 그것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목표는 팰컨 9이 아닙니다. 팰컨 9는 그냥 연습이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로켓 중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높이가 120m입니다. 30층짜리 아파트와 맞먹는 높이입니다. 엔진이 총 33개 달려 있습니다. 이 33개의 엔진이 동시에 점화되면 발생하는 추력, 밀어올리는 힘은 달에 인간을 보냈던 세터노 로켓의 2배에 달합니다. 달 탐사 로켓의 2배짜리 괴물 로켓이 지금 텍사스 남쪽 바닷가에서 날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스타쉽도 전부 재사용이 목표입니다. 1단 로켓인 슈퍼헤비 부스터는 발사대로 돌아와 젓가락처럼 생긴 거대한 팔에 잡힙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의 5번째 시험 비행에서 이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사대 위에 설치된 거대한 기계팔, 이름도 맥실레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물이 낙하하는 70m짜리 로켓 동체를 공중에서 그냥 잡아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공중에서 낚아채는 장면. 스페이스X의 직원들은 이것을 젓가락으로 젓가락질한다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거대한 로켓이 필요한 것일까요? 스타쉽의 목적지는 화성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이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고요? 머스크의 계산에 따르면 화성에서 자립적인 문명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 인구가 필요합니다. 그 이하면 어떤 재난 하나로 전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100만 명을 화성에 보내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스타쉽 한 번에 100명이 탄다고 가정하면 최소 1만 번을 날아야 합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약 26개월마다 찾아옵니다. 그 창문이 열릴 때마다 수백 척의 스타쉽을 동시에 발사해야 가능한 숫자입니다. 불가능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스페이스X는 지금 그 시나리오를 실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쉽이 화성보다 먼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지구 안에서의 여행입니다. 스타쉽을 이용하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로 14시간 걸리는 거리를 30분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것을 지구 궤도를 경유하는 초고속 여행, 포인트 투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하늘을 나는 게 아니라 우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가 실현된다면 항공업계 전체가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스페이스X의 확장이 마냥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스타링크, 스타어링,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아시나요?
지금 지구 궤도에는 스타링크 위성이 6,000개 이상 떠 있습니다. 2030년까지 42,000개를 올릴 계획입니다. 42,000개입니다. 지금 지구 궤도에 있는 전체 위성 수가 약 1만 개 남짓인데 스타링크 혼자 그 4배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경고를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으로 찍은 사진마다 위성 궤적이 줄줄이 찍히기 시작했고 수십억 원짜리 관측 데이터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137억 년을 달려온 먼 우주의 신호가 지구 저궤도를 도는 위성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ESA, 유럽우주국과 국제천문연맹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스페이스X는 위성의 햇빛 차단막을 더 씌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 쓰레기입니다. 위성이 수명을 다하거나 충돌하면 파편이 됩니다. 그 파편들은 시속 28,000km로 지구 궤도를 빙글빙글 돕니다. 총알보다 약 10배 빠른 속도입니다. 그 속도로 날아오는 1cm짜리 파편 하나도 위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들이 늘어날수록 이 파편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미 스타링크 위성은 다른 위성과 충돌 위험을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행합니다. 우주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스페이스X는 멈추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스페이스X는 연간 발사 횟수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전체 발사 횟수의 절반 이상이 스페이스X의 것입니다. 러시아, 중국, 유럽의 발사 횟수를 모두 합쳐도 스페이스X보다 적습니다. 단 하나의 민간 기업이 지구 전체의 우주 접근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은 스페이스X의 로켓을 빌려서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냅니다. 20년 전이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 우주기관이 민간 기업에게 의존하는 구조, 역할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가장 큰 질문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스타쉽이 진짜로 화성에 도달하는 날, 그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화성의 대기는 지구보다 100배 얇습니다.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입니다.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입니다. 방사선, 에너지를 가진 입자의 흐름, 몸에 해로울 수 있음, 도 지구보다 훨씬 강합니다. 지구로 돌아오는 로켓이 뜨기까지 그들은 최소 26개월을 그 환경에서 버텨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웅이라는 단어도 부족합니다. 스페이스X가 시작한 혁명은 로켓 기술의 혁명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정의하느냐의 혁명입니다. 지구 하나에 묶여있던 이 두 번째 행성을 꿈꾸기 시작한 것, 그 꿈이 텍사스 남쪽 바닷가에서 불꽃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강한 누군가를.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더 놀라운 우주의 비밀로 찾아오겠습니다.